한국인들이 손에 꼽는 여행지 1위는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 1위였던 나라는 한국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보이고 결국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찾아 떠났습니다. 새로운 신흥 강자로 떠오른 그 나라는 경제력마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제인이에요. 평소 아시아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학기에 동남아시아 경제학 수업을 듣게 됐죠. 특히 관광산업이 동남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서 이 수업을 선택했어요. 오늘은 수업 첫날이었는데 저는 평소처럼 앞쪽 자리에 앉았어요. 제 옆자리에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다스리가 앉았고 그 뒷자리에는 태국에서 온 티란이 자리를 잡았죠. 다스리는 항상 겸손하고 배려심이 많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티란은 왠지 다스리를 볼 때마다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첫 수업부터 흥미진진한 토론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관광객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먼저 앞줄에 앉은 마이클이 손을 들고 당연히 미국이죠. 우리가 가장 큰 소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뒤로 여러 학생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죠. 일본인들이 아닐까요? 그들은 매너도 좋고 소비도 많이 하잖아요.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 관광객들이 더 인기 있지 않나요? 호주 관광객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도 손을 들고 프랑스 관광객들이 아닐까요? 유럽의 관광 강국이잖아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교수님은 우리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계속 고개를 저으셨어요. 여러분 모두 틀렸네요. 정답은 바로 한국입니다. 이 말씀에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특히 다스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반면 티라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프로젝터 화면을 새로운 통계 자료로 전환하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최근 세계 관광 통계를 보면 많은 국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객이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전 세계 주요 관광국들의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필리핀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심지어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도 한국 관광객들의 평판이 매우 좋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한국 관광객의 영향력이라고 크게 쓰시며 오늘의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려 하셨어요. 이런 한국인 관광객들의 높은 가치를 인식한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스크린에는 다양한 국가의 관광청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들이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많은 나라들이 한국어로 된 SNS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심지어 한국의 네이버 블로그까지 활용하면서 한국인들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죠. 더 나아가 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자국의 숨은 명소나 현지 맛집을 소개하게 하고 한국 연예인들을 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한국 관광객 전용 프로모션이나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현지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의 협력 관계예요. 예를 들어 현지 호텔들은 한국의 여행사나 항공사와 제휴를 맺어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특별히 채용하거나 한국식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죠.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의 한류 열풍도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전 세계적으로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우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류는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의 성공, 오징어 게임이나 파친코 같은 드라마의 세계적 흥행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죠. 이런 문화적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호감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 관광객들의 또 다른 특징들이 나와 있네요. 첫째, 쇼핑이나 관광 지출에서 높은 소비력을 보여줍니다. 평균 소비액이 다른 나라 관광객들보다 20에서 30% 높다고 해요. 둘째, 디지털에 익숙해서 SNS를 통한 현지 정보 공유가 활발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관광지 홍보로 이어지죠. 셋째, 현지 식당이나 카페, 전통시장 등 로컬 문화를 직접 체험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넷째, 단체 관광객들도 질서를 잘 지키고 시설을 깔끔하게 사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현지 가이드나 식당 직원들에게 적절한 팀 문화를 보여주며 서비스 종사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경제적 파급 효과예요. 한국 관광객들은 단순히 관광지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로컬 음식점, 전통시장,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교수님이 갑자기 질문을 던지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한국 관광객들의 특징이 동남아시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이 클 텐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때 다스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국인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한국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은 현지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특히 소규모 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경우 한국 관광객들의 증가로 소규모 식당, 카페, 기념품 가게들이 크게 성장했다고 해요. 게다가 이런 경제적 효과는 관광지 주변뿐만 아니라 교통, 숙박,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더니 화면에 최근 동남아시아 관광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이 약 1,76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9.5% 증가한 수치예요. 그중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약 457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죠.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새로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베트남에 한국 관광객이 이렇게 급증했을까요?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많은데 특히 베트남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물가가 저렴해서가 아닐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다른 학생은 베트남의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휴양지로 유명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했죠.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베트남까지의 비행 시간이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뒤쪽에서 또 다른 의견이 나왔어요. 저도 한번 추측해봤어요. 베트남 음식이 한국인들 입맛에 잘 맞아서 그런가요? 하지만 교수님은 우리의 답변을 들으시면서 또다시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두 베트남의 장점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뭔가 핵심을 짚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그러다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죠. 최근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인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죠. 실제로 지난해에는 태국인들의 입국 거부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태국 내에서는 반항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는
한국의 입국 심사를 비판하는 게시물들이 퍼져나갔고, 일부 태국 여행업체들은 한국 관광객들을 홀대하는 사례도 발생했죠. 심지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범죄도 증가했다고 해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교실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특히 다스리와 티란 사이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것이 느껴졌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태국 여행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태국은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많은 한국인들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티란이 참지 못하고 발언을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 관광객이 없어도 됩니다. 다른 나라 관광객들로 충분해요.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잖아요. 티라는 말을 하면서 다스리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다스리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곧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물론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대국이에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한국도 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고 존중해요. 교수님은 이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부드럽게 개입하셨어요. 두 학생 모두 좋은 지적을 해주었네요.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감정적이 아닌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의 관광산업은 한국 관광객들의 감소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었어요.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 같은 주요 관광지의 호텔과 식당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태국 관광청의 최신 통계를 보면 한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관광 수입이 전년 대비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높은 소비력을 생각하면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태국의 GDP의 상당 부분은 관광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태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티란의 표정이 점점 복잡해져 갔어요. 아마도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과 실제 경제적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죠. 교실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다스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최근 제 친구들은 대부분 태국 대신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고 있어요. 베트남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이고 관광 인프라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다스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베트남과 태국은 오랫동안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연도별로 정리된 자료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1990년대 초반, 태국이 먼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발전을 시작했죠. 당시 베트남은 아직 도이머이 정책으로 개혁을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두 나라는 동남아의 디트로이트가 되기 위해 자동차 산업 유치 경쟁을 벌였어요. 태국이 먼저 도요타, 혼다 등 일본 기업들을 유치하며 앞서 나갔죠. 하지만 베트남은 현대자동차, 빈페스트 같은 기업들을 유치하며 추격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전자산업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어요. 삼성전자의 투자 유치를 두고 양국이 경쟁했는데 결국 베트남이 승리를 거뒀죠. 이는 베트남 경제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최근의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스포츠에서도 두 나라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특히 축구에서는 스즈키컵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늘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죠. 경제적으로는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유치, 수출 경쟁력, 관광산업 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크게 이동하고 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베트남을 선호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2024년 이후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태국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큰 차이를 만들어냈죠. 베트남이 선호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정치적 안정성이 높고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둘째,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죠. 셋째, 한국과의 문화적 친밀도가 높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이 참전했던 아픈 역사가 있지만 베트남은 이를 과거사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했어요. 티라는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자리에서 몸을 비틀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현재 베트남에는 약 9,0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태국의 약 4,000개와 비교하면 2배 이상이죠. 이런 한국 기업들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주재원과 그 가족들의 방문, 사업차 방문, 그리고 이들이 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베트남의 모습들이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기시며 최근의 변화를 설명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태국에 있던 약 4,000개의 한국 기업들마저 올해부터 급격히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태국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의 반한 감정과 정부의 비우호적인 태도로 인해 기업들이 하나둘씩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의 이전으로 태국에서는 약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방콕 인근 공단과 동부 지역의 산업단지가 큰 타격을 입었죠.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베트남의 하노이나 호치민 인근으로 이전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에요. 티란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단순히 관광객의 감소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이는 단순히 일자리 감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태국의 협력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고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고 있어요. 현지 식당, 숙박업소, 서비스 업체들까지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이죠. 교수님은 태국의 최근 관광 정책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정부는 한국 관광객들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태국 총리는 직접 중국을 방문해 관광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이는 오히려 태국 관광업계에 더 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화면에는 방콕의 유명 관광지들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였어요. 중국 관광객들의 평균 소비액은 한국 관광객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더 심각한 것은 주요 관광지의 환경이 급격히 훼손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환경 파괴, 문화재 훼손, 현지인들과의 마찰 등 새로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보도되었죠. 특히 방콕의 유명 사원들과 해변가에서 일어난 무질서한 행동들로 인해 태국의 관광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깨끗하고 품격 있는 관광지였던 곳들이 점차 질서를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현지 상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최근 찍은 방콕의 시위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방콕과 파타야의 주요 상가 지역에서는 한국 관광객 유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손님이 그립다. 한국 관광객을 다시 환영합니다.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라는 플래카드를 든 상인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특히 태국 관광업 연합회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관광객들이 떠난 후 매출이 평균 40에서 50% 감소했고 일부 지역은 70%까지 매출이 줄었다고 해요. 단순히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푸켓의 한 상인의 대표는 한국 관광객들은
예의 바르고 깔끔했으며 적절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해 주었다며 지금은 바가지 요금을 부르고 거칠게 흥정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져서 장사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했죠. 그때 티란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감정이 격해진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요. 굳이 한국 관광객들이 아니어도. 하지만 티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시며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안타깝게도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태국 기피 현상이 세계 각국의 미디어에 보도되면서 태국의 관광지로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어요. 교수님은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사 화면들을 보여주셨어요. 최근 영국의 BBC,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슈피겔 등 유럽의 주요 언론들이 태국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외면하는 태국의 위기, 태국 관광산업의 대전환, 한국인들의 엑소더스가 미치는 영향 같은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요. 특히 한국 관광객들의 높은 소비력과 매너를 언급하며 이들의 이탈이 태국 관광산업에 미치는 타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보도 이후의 변화입니다. 유럽의 대형 여행사들, 예를 들어 TUI나 토마스쿡 같은 회사들이 태국 관광 상품을 줄이고 베트남 상품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JTB, 호주의 플라이트 센터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여행사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관광청의 자료를 보면 유럽과 오세아니아에서 오는 관광객이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고 해요. 이들은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라면 믿을만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호이안, 다낭, 나트랑 같은 도시들을 중심으로 서구 관광객들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통계 자료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자,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베트남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태국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관광 수입의 차이입니다. 베트남의 관광 수입이 태국보다 2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제 2025년에는 더욱 더 격차가 벌려지겠죠. 슬라이드에는 두 나라의 경제 지표가 나란히 보였어요. 태국의 경우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관광 산업의 침체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전반적인 경제 하락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투자 증가와 관광객 증가가 선순환을 이루며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죠. 티라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이번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상호 존중과 이해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관광 자원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깊이 공감했어요. 단순한 관광 산업의 성패를 넘어서 국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섬세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국제경제학도들이 고민해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의 수업은 단순한 경제 통계나 관광 산업의 변화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가르쳐준 것 같아요. 국가 간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질적인 경제적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죠.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미래의 국제경제 전문가로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작은 갈등이 예상치 못한 큰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렇게 반한 감정으로 한국인에게 위협을 가하던 태국이 결국 관광지 1위 자리를 베트남에게 뺏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의 평판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고, 태국과는 다르게 베트남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니 위험한 나라 태국보다는 베트남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어느 호텔에서 관광객들이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의 프론트 직원은 이들의 여권을 확인한 후 여권을 돌려주면서 관광객들의 여권을 어디에 소장하는지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여권의 위치를 이야기한 후 돈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어느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인 에이미예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정치에 관심이 많았죠. 특히 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국제관계의 이해 수업은 제가 가장 기대하는 강의 중 하나였죠. 오늘은 평소 수업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교수님이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들어오셨고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노트북을 세팅하고 계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세계 여권의 힘과 그 이면이라는 주제예요. 여러분은 혹시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닌 한 국가의 국력과 신뢰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외교 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죠. 먼저 헨리 여권 지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넘기셨어요. 이것은 세계 각국의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기준으로 여권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2024년 현재 가장 강력한 여권을 보유한 국가들을 보시죠. 화면에는 전 세계 여권 순위가 나타났어요. 일본과 싱가포르가 193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한국이 192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죠.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유럽의 강국들도 한국보다 낮은 순위였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여권의 성장 속도입니다. 교수님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한국은 1988년만 해도 겨우 40여 개국에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고 여권 순위도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90개가 넘는 국가의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최상위권 여권이 되었죠. 심지어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전통적인 선진국들보다도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국제적 신뢰도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열심히 노트를 하면서도 옆자리에 앉은 한국 유학생 지연이의 표정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씀은 분위기를 급격히 무겁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런 여권의 높은 가치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권 등급이 낮은 국가들의 시민들이 한국 여권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여권 도난, 위조, 밀매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범죄들은 단순한 도난을 넘어서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실 뒤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태국에서 온 리파가 비웃듯이 웃고 있었죠. 그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있나요, 리파 양? 교수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강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리파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죠. 교수님,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대국이에요. 작년에만 2,8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요. 이건 한국보다도 더 많은 숫자예요. 리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리나라 여권도 충분히 강력해요. 아세안 국가들은 물론이고 많은 나라에 자유롭게 갈 수 있죠. 한국 여권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건가요? 교수님은 잠시 리파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리파 양, 태국이 세계적인 관광대국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관광산업이 아닌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입니다. 실제로 태국에서도 한국인들의 여권을 노린 도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도 있죠. 왜 하필 한국인들의 여권이 타깃이 되고 있는 걸까요? 리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특히 태국의 주요 관광지에서 이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라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교수님, 저는 이 내용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생각해요. 마치 태국이 범죄자들의 나라인 것처럼 들리네요. 태국 사람들이 굳이 한국 여권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발전했고 여권 파워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요. 리파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존심이 섞여 있었어요. 교실 안에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고 몇몇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조용히 앞쪽에서 손이 하나 올라갔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지연이었죠. 지연이는 늘 수업 시간에 예리한 질문을 하는 학생이에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지연이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리파하고의 애국심은 이해합니다. 제가 최신 통계 자료를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교수님이 허락하자 지연이는 자신의 태블릿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는 세계 여권 순위와 관련된 상세한 데이터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2024년 현재 태국 여권은 세계 순위 65위로 79개국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요. 반면 한국 여권은 192개 국가의 비자 면제 혜택을 받고 있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리파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죠. 더 중요한 건 최근의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문제로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 법무부 통계를 보면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 특히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했거든요. 지연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어요. 충분한 현금 소지 여부 확인은 물론이고 상세한 일정표와 숙소 예약 증명서도 요구하고 있죠. 심지어 일부 태국인들은 입국장에서 최대 6시간까지 대기하며 신문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강화된 입국 심사 때문에 태국 현지에서는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SNS에서는 한국의 입국 심사를 비난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태국 여행사들은 한국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죠. 더 심각한 건 이런 감정이 한국인들을 노린 여권 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연이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실제로 이런 반한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분기에는 한국인 대상 여권 도난 신고가 급증했어요. 특히 입국 심사가 강화되기 시작한 직후부터 이런 사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실제로 태국 현지 경찰 통계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인 대상 여권 도난 사건이 전년보다 32% 증가했어요.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 같은 관광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맞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런 통계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국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예를 들어 태국인이 한국 여권을 이용해 미국이나 유럽에 입국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닌 국제 이주와 비자 정책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리파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책상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죠. 분명 반박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객관적인 통계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또한 여권 도난은 단순 절도를 넘어서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난된 여권은 위조 과정을 거쳐 인신매매나 마약 밀매 등 더 큰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파나마에서는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태국인 사례도 있었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현실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말도 안 됩니다. 리파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이런 사건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태국만 자꾸 지목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한국인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요. VIP 관광객으로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국을 범죄의 나라로 매도하시다니. 교수님은 리파의 말을 차분히 듣고 계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셨죠. 리파 양의 말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일어난 사실들을 살펴봐야 해요. 1995년 방콕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교수님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셨어요. 1995년 7월, 방콕의 한 대형 호텔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수님은 당시의 뉴스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인 단체 관광객 95명의 여권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졌죠. 투숙객들은 다음날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여권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여권 위조 조직의 계획적인 범행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도난당한 여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당시 한국 여권 한 권당 $1,000에서 $2,000에 거래되었고 이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리파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다음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2002년에는 더 조직적인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방콕의 한 현지 여행사가 연루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 여행사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관광객들의 여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행사 직원들은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을 호텔 예약을 위해 잠시 보관하겠다며 수집했고 현지 위조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위조 여권을 제작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여권의 사진과 인적사항만 교체하는 정교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들이 위조한 여권은 무려 200여 개에 달했고 이는 국제범죄 조직을 통해 전 세계로 유통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교묘해진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의 고급 호텔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범죄 수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호텔 체크인 카운터 직원들이 한국인 투숙객의 정보를 브로커에게 넘기는 거죠. 여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숙객의 방 번호는 물론 여권 확인 후 돌려주는 과정에서 여권을 어디에 보관하는지까지 세세하게 파악합니다. 심지어 금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한 후 장시간 투숙객이 없는 틈을 노려 금고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죠.
특히 체크인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이런 정보 유출이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최근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의 숨죽인 침묵만이 흘렀어요.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고 일부는 노트북으로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고 있었죠. 더 심각한 건 이렇게 훔친 여권의 사용처입니다. 도난된 여권은 먼저 동남아시아의 위조 전문가들의 손을 거칩니다. 이들은 여권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비자 스티커까지 정교하게 위조하죠. 이렇게 위조된 여권들은 주로 3가지 경로로 유통됩니다. 교수님은 화면의 도표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첫째, 인신매매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국경을 넘어 이동시키는데 사용됩니다. 둘째, 국제마약 조직들이 운반책들의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셋째,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은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 정밀 검사를 덜 받는다는 점을 노리고 있죠.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한국 여권 한 권의 암시장 가격은 지역과 구매자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4,000에서 $6,000 선에서 거래되지만 12,000달러까지 거래된다는 제보도 있어요. 왜 이렇게 비쌀까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190개국 이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입국 심사도 간소화되어 있죠. 리파는 이제 완전히 굳어버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최근에는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특히 3가지 패턴이 주목됩니다. 첫째, 풀문 파티나 해변 파티가 열리는 날 술에 취한 관광객들을 노립니다. 둘째, 파타야나 푸켓의 해변가에서 수영하는 관광객의 소지품을 노리죠.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거나 모래사장에 둔 채 수영을 즐기다가 당합니다. 셋째, 호텔 수영장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팔린 관광객들을 노리는 거예요.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SNS용 사진을 찍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는 젊은 관광객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강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런 범죄들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라는 사실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죠.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특정 국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국제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죠. 그래도 이건 너무 일방적인 설명이에요. 리파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충분히 발전했고 K-팝이나 한류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곧 범죄와 연결되는 건 말이 안 되죠. 태국도 이제 선진국이라고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다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리파 양의 말씀처럼 태국은 분명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범죄의 배경에는 단순한 반한 감정을 넘어서는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한국과 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4배가 넘습니다. 실제 생활임금으로 보면 그 격차는 더 커지죠. 특히 태국의 2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의 취업이 인생 역전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어요. SNS에서는 한국에서 일하며 성공했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공유되고 있죠. 리파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교수님은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실제로 많은 태국 젊은이들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를 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월급이 태국의 3-4개월치와 맞먹기 때문이에요. 특히 유흥업소나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경우 한 달에 300에서 4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런 불법 체류 문제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더욱 위험한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한국 여권을 구매하려는 시도가 급증했어요. 심지어 국제 결혼을 가장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시도도 있었죠. 지난해에만 이러한 위장 결혼이 127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리파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더 위험한 것은 이런 상황을 노리는 브로커들의 존재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들은 한국행을 꿈꾸는 태국 젊은이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받고 위조 여권을 제공하거나 불법 입국을 알선하고 있어요. 일부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빚을 지고 한국에서 인신매매나 성매매 등 더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교묘한 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가장한 계정들이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이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거죠. 특히 한국의 방송이나 SNS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생활에 매료된 젊은 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어요. 갑자기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최근 태국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태국 젊은이들이 한국 연예인의 사진을 들고 와서 저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일이 매우 많다고 하셨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방콕의 성형외과들은 코리안 스타일 성형수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B라인 얼굴, 쌍꺼풀 수술, 코 수술, 심지어 일부 병원은 한국인 의사를 고용하거나 한국식 시술이라는 문구를 간판에 크게 내걸기도 하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성형수술을 받는 이유가 단순히 미용 목적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인처럼 보이면 한국에서의 취업이나 생활이 더 수월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화적 동경이 가진 또 다른 측면이죠. 리파는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현실의 무게로 다가오는 듯 했죠. 이것은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빈부격차, 불균형한 발전,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범죄 조직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순적인 현상이에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태국인들 사이에서 반한 감정이 커지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한국에 대한 동경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리파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그녀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이 보였죠.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은 많은 태국 젊은이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 세련된 도시 생활, 높은 생활 수준을 동경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 한국인처럼 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성공으로 여겨지고 있죠. 교수님은 마지막 화면을 넘기셨어요. 이런 동경과 열망이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불법 체류를 감수하거나 위조 여권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한 여권 범죄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강의를 마치며 교수님은 우리 모두를 둘러보셨어요. 다음 주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과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오시면 좋겠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장의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누군가의 꿈과 희망, 때로는 위험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죠. 리파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오늘 이야기된 내용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 여권을 꺼내보았어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 작은 책자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이자 위험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되었죠.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복잡한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여권을 도난하려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만 여러 나라에서 범죄의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해외여행 시 소지품을 잘 챙기시길 바라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삼성전자 공장이 결국 참다 못해 다른 나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모두 철수하고 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태국 공장은 철수하지 않으려 했는데요. 태국의 반한 감정이 결국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태국 총리도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내막이 있길래 삼성전자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엘리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특별한 강의 시간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평소 국제경제학 강의는 다소 지루한 편이었어요. 수많은 그래프와 통계 자료들을 보며 머리가 아플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교수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교수님이 평소보다 크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바로 태국의 경제 위기와 삼성전자의 철수 사례입니다. 칠판에 큼지막하게 제목을 써내려 가시는 교수님의 모습에서 이번 강의가 특별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평소 졸기도 하던 친구들도 고개를 들어 교수님을 주시했고 노트북을 켜며 타이핑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죠. 우리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위기 상황을 배우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교수님께서 프로젝터를 켜시며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태국 방콕의 한 공장 전경이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의 생산 공장이었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며 교수님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여셨어요. 1990년 초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태국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설립했죠. 지금 보시는 이 공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이 상징적인 시설이 철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최근의 사건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작년 말부터 태국인들의 한국 불법 체류 문제가 급증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무단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일부는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죠. 이에 한국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교수님은 통계 자료가 담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국 심사 강화는 불가피한 조치였죠. 하지만 이 조치가 태국 내에서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반한 정서가 급속도로 퍼졌고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향한 차별과 반감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상점에서는 한국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죠. 강의실 안은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고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어요. 교수님은 세계 지도가 담긴 새로운 슬라이드로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자, 여러분.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최근 글로벌 생산기지 재편을 계획하며 동남아시아의 여러 생산시설 철수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공장만큼은 특별했죠.
1990년대부터 이어온 신뢰관계, 숙련된 현지 인력, 안정적인 공급망, 이런 이유로 태국 공장은 예외로 두려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태국은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 하나였죠. 매년 20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합리적인 물가, 아름다운 해변, 풍부한 문화유산. 이런 매력 때문에 한국인들은 태국을 제2의 고향처럼 여겼죠. 관광객들의 소비는 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는 양국 간의 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긴밀한 한태 관계도 고려했던 겁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경제적 결정에는 단순한 비용 계산을 넘어서는 많은 요소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태국과 미국, 유럽을 차례로 가리키셨어요. 하지만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태국 공장 유지가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가전제품, 특히 전기가스, 오븐과 데이코 브랜드의 빌트인 제품은 판매의 80% 이상이 북미와 유럽 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연간 생산량의 55%가 북미 시장으로 27%가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죠. 그러더니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해상 운송 경로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는 육로 운송 경로가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국에서 미국 서부까지는 평균 25일이 걸립니다. 컨테이너 운송비도 한 대당 약 4,000달러가 듭니다. 반면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미국 본토까지는 트럭으로 하루면 충분하고 운송비는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죠. 멕시코는 미국과 USMCA를 체결해 관세가 없습니다. 연간 수출량을 고려하면 이 차이는 수억 달러에 달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글로벌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토록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최종 결정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삼성전자는 멕시코 이전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했음에도 태국 공장 유지를 고수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죠. 이 기간 동안 쌓아온 현지 직원들과의 신뢰, 협력업체와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유대, 이런 무형의 가치들을 회사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최근의 사태들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방콕의 한 쇼핑몰에서는 한국인의 입장을 거부하는 안내문이 붙었고 파타야의 일부 식당들은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심지어 삼성전자 직원들이 현지에서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결국 2024년 중반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태국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멕시코 케레타로 공장으로 이전됩니다. 첫 단계로 오븐 생산 라인이 이전되고 이후 다른 가전제품 라인도 순차적으로 이전될 예정이죠. 이는 단순한 기업의 수익성 판단이 아닙니다. 양국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진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죠. 때로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적 협력 관계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표정에서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실감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며 이 결정이 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삼성전자의 철수가 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산업 구조를 보여주는 원형 그래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태국은 국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태국의 오랜 특징이었죠. 문제는 현대 경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아시아 각국의 제조업 비중을 비교하는 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아시아의 주요 경제 강국들은 제조업이 GDP의 25에서 30%를 차지합니다. 반면 태국은 고작 16%에 불과하죠.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잠시 멈추셨다가 교수님은 태국의 수출입 현황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전자제품 수입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급 가전제품의 경우 수입 비중이 무려 85%에 달하죠. 그동안 삼성전자는 이런 태국의 제조업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삼성전자 태국 공장의 고용 현황이 나왔어요. 현재 삼성전자 태국 공장에는 3,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직간접적으로 약 1만 2천 명의 일자리가 이 공장과 연관되어 있죠. 한 가구당 평균 부양가족이 3.2명이라는 태국의 통계를 고려하면 약 4만 명의 태국인들이 이 공장의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더군다나 태국은 사회 안전망이 취약합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미비하고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부족하죠.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저축 없이 그날 벌어 그날 쓰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 될 것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저는 한 기업의 철수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그때였어요. 뒷자리에서 갑자기 손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검은 테 안경을 쓴 태국 유학생 탄이었어요. 교수님, 잠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격앙된 감정이 묻어 있었죠. 저는 교수님의 설명이 다소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태국의 상황은 전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죠.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직원들 대부분은 이미 태국 현지 기업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우리 태국 기업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떠난 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채우면서 오히려 태국 경제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죠. 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삼성전자는 태국 근로자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노동 강도는 높은데 급여는 터무니없이 낮았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는 기본이었고 휴일 근무도 빈번했습니다. 근로자들의 건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교실 안에는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탄이는 더욱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많은 태국 근로자들은 삼성의 철수를 환영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외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은 오히려 태국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탄이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그의 말에서 강한 자부심과 동시에 어떤 불안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주장은 분명 일리가 있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듯한 느낌도 들었죠. 실제로 제 고향의 친구들은 모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어요. 임금도 삼성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태국은 충분히 강한 나라예요. 한 외국 기업의 철수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탄이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유진이 곧장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탄이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교수님께서 허락하시자 유진은 노트북을 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탄이의 말씀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글로벌 기업 평가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직원 만족도 1, 2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2023 세계 최고 고용주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함께 톱3에 선정되었어요. 특히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최상위권을 기록했죠. 유진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글래스도어의 2023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도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 중 최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 항목을 보시면 워라밸이 4.5점, 급여 및 복리 후생이 4.7점, 기업 문화와 가치가 4.6점을 기록했어요. 이는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더불어 링컨스와 유니버섬이 공동 진행한 2023 글로벌 인기 고용주 조사에서도 삼성전자는 이공계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5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에 이은 순위로 아시아 기업으로는 유일한 성과였어요.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하더니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태국 법인의 평균 급여는 현지 기업보다 30% 이상 높았어요. 게다가 4대 보험은 물론 자녀 학자금 지원, 의료 혜택 등 다양한 복리 후생도 제공했습니다. 노동시간도 태국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했고 초과 근무 수당도 정확히 지급했어요.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번에는 더 큰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 규모예요. 태국 산업부 자료를 보시면 한국 기업들의 총 투자액이 무려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에 달합니다. LG전자는 111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전자제품 생산 공장을 짓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572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계획했어요. SK하이닉스는 337억 원을 들여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려 했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각각 337억 원, 190억 원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런 대규모 투자들이 모두 취소되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클 거예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술 이전, 산업 생태계 발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들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타니가 말한 것처럼 태국 기업들이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강의실은 유진이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들과 자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타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진 그때 교수님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유진 학생의 분석이 매우 정확합니다. 제가 준비한 최근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방콕 시내의 한 상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죠. 이 영상은 지난주 방콕의 한 상가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거리는 한산합니다. 현재 태국의 경제 성장률은 동남아시아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경제 지표가 담긴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 태국의 바트화 가치는 올해 들어 7%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통화 중 최악의 실적이죠.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면서 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교수님은 태국 현지 방송국에서 제작한 인터뷰 영상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삼성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지역 경제도 살려줬는데. 이는 전직 삼성전자 직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저희 가족은 모두 6명입니다.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을 모두 제가 부양해야 하는데 삼성이 떠난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인터뷰는 2년차 엔지니어였던 젊은 직원의 눈물 섞인 증언이었어요.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의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삼성 공장이 있을 때는 주변 식당들도 잘 되고 상가도 활기가 넘쳤어요. 지금은 실업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저희 동네에서만 100가구가 넘는 가정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 학비도 내기 힘들어 자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공장 인근 지역 주민의 증언이었죠. 교수님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이런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실직 문제를 넘어서 지역 사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국의 특성상 한 가정의 생계 부양자가 직장을 잃으면 평균 4명의 가족 구성원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태국은 사회 안전망이 부족해서 실직자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매우 미약한 상황이죠. 또 다른 인터뷰 영상이 이어졌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들은 예의 바르고 물건값도 잘 지불했죠. 지금은 손님이 너무 없어요. 이 인터뷰는 방콕 시내의 한 상점 주인의 증언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태국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한 태국의 경제적 손실은 향후 5년간 최소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투자 손실뿐만 아니라 관광 수입 감소, 기술 이전 기회 상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탄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자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마지막 자료를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혼란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스크린에는 방콕 시내의 대규모 시위 장면이 펼쳐졌어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모습이었죠. 이 영상은 지난주 방콕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시위대는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시위대의 구호입니다. 교수님은 영상의 소리를 높이셨어요. 무능한 총리는 물러나라. 한국 기업들을 모두 놓친 책임을 져라.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내라. 시위대의 주된 불만은 정부의 외교적 무능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여러 태국 언론의 헤드라인이 나타났어요. 총리 지지율 역대 최저 12%로 추락, 한국과의 긴급 경제 협상 또다시 실패, 태국 경제, 최악의 위기 직면. 이것이 현재 태국 언론의 주요 보도들입니다. 교수님은 정치 분석가들의 인터뷰 영상도 보여주셨어요.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철수를 막기 위해 뒤늦게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법인세 감면, 토지 무상 제공, 인프라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죠. 하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진 후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현재 태국 내 정치적 혼란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친나와 총리의 측근들이 잇따라 사임하고 있고 군부의 동향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쿠데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태국 왕실 관련 뉴스를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태국 왕실까지 나서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제적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탄이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은 충격을 받은 듯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은 마지막 결론을 준비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사례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 사태 이후 전 세계가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전자를 위해 하노이 인근에 10억 달러 규모의 R&D 센터 부지를 제공했고, 인도네시아는 현대 자동차를 위한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했죠. 말레이시아는 SK 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20년간의 법인세 면제를 제안했습니다. 교수님은 지도를 가리키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유럽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LG에너지 솔루션을 위한 배터리 벨트를 조성 중이고 헝가리는 삼성 SDI를 위한 특별 경제 구역을 지정했죠. 중남미의 멕시코는
기존 공장 부지 외에도 추가 부지 제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인도의 사례입니다. 인도 정부는 코리아 파크라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어요. 모디 총리는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의 인력이 만나면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학생이 이 내용에 관심을 보이자 교수님은 부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이처럼 세계 각국이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이유는 단순히 투자 금액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 경영 노하우,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현지 직원 교육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글로벌 경제에서 신뢰라는 가치는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도 중요합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경제이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태국에서 삼성이 결국 멕시코로 이전하게 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었고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기업을 원하고 있기에 다양한 인프라를 구성해 주려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도로 여행 중인 한 유튜버가 인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유튜버가 촬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튜버는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인도 사람들은 한국인에게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석한 세계 경제학 수업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강의 주제는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세계적 기업들의 투자 동향이었거든요.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님께서는 강단 앞으로 나오시며 말씀하셨죠. 자, 오늘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귀를 쫑긋 세웠어요. 인도에 대해서는 늘 궁금한 점이 많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시며 설명을 이어나가셨어요. 인도는 현재 13억이 넘는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인구와 함께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도의 IT 산업과 제조업 분야예요. 이 두 분야에서 인도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이고 있답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점을 주목하고 있죠. 교수님께서는 화면에 몇 가지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인도의 GDP 성장률, IT 산업의 성장세,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추이 등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숫자들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여러분, 이 그래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교수님께서 물으셨죠. 잠시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열심히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옆자리의 친구가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인도가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뜻 아닐까요? 교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합니다. 인도는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인도의 경제 성장에 대해 더욱 흥미를 느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인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인도 경제의 밝은 면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죠. 최근 인도에서 일어난 삼성전자 파업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죠.
교수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렇군요. 이 사건은 글로벌 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교수님께서는 프로젝터로 뉴스 기사를 띄우셨어요. 인도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죠. 2023년부터 인도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핵심적인 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임금 2배 인상. 둘째, 일자리 세습이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임금을 2배나 올려달라고. 그리고 일자리 세습이라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시 생각해본 후 저는 조심스레 손을 들었어요. 아마도 회사의 재정 상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인도의 경제 상황과 발전을 고려해야 했죠. 갑작스러운 임금 인상은 인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제서야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게다가 삼성전자는 이미 인도의 IT 산업 평균 임금보다 20%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도 노동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이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미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주고 있었다니 노동조합의 요구가 정말 과도해 보였어요.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노동조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은 장기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고 삼성전자의 피해가 심각해졌죠. 인도 공장의 생산량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그려보려 했어요. 거대한 공장이 절반밖에 가동되지 않는 모습,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겠죠.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교수님께서 물으셨어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문화와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신흥시장에서의 노사관계, 현지화 전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줍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열심히 노트에 적으며 글로벌 비즈니스의 복잡성을 실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인도의 경제 성장에 대해 흥미를 느꼈는데 이제는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문제들을 보게 된 것 같았죠.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하나 올라갔어요. 인도에서 온 유학생 디비아였죠. 그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어요. 교수님, 잠시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고 디비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삼성전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인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있어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디비아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어요. 임금은 터무니없이 낮고 노동시간은 너무 길어요. 게다가 노동 환경도 열악해요. 이건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죠. 저는 디비아의 주장이 너무 과장되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인도의 문화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만을 고집하죠. 이건 일종의 문화 제국주의예요. 디비아의 주장은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죠. 그녀의 말에는 근거가 부족해 보였거든요. 그때 앞쪽에서 또 다른 손이 올라갔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 수연이었죠. 그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디비아 씨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수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이어갔어요. 첫째, 삼성전자는 인도의 IT 산업 평균 임금보다
20%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이라고 할 수 없죠. 수현의 말에 디비아는 입을 다물었어요. 수현은 계속해서 말했죠. 둘째, 노동시간과 환경에 대해서는 인도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어요. 오히려 많은 현지 기업들보다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수현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강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셋째, 삼성전자는 인도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투자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첨단 기술 이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의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수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마지막으로 문화적 측면에서도 삼성전자는 노력하고 있어요.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죠. 이는 쉽지 않은 균형이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현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디비아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적절한 반박을 찾지 못한 듯 보였죠. 저는 두 학생의 의견을 들으며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점이 얽힌 복잡한 상황이었던 거죠. 교수님께서는 수현과 디비아의 열띤 토론을 지켜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죠. 두 분 다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최근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범죄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무거워졌죠. 2023년 12월 마하라슈트라 주 푸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여성 유튜버가 현지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어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찍은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죠.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들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일부 범죄자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겁을 주고 심지어는 집단으로 몰려와 피해자들이 반항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관광객의 안전이 이렇게까지 위협받고 있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죠. 교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2024년 2월에는 델리에서 한국인 부부가 택시를 탔다가 납치를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경찰의 도움으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 부부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죠.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4년 4월 뭄바이에서는 한국인 남학생 3명이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이들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나타난 10여 명의 현지인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고 소지품을 모두 빼앗겼죠.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강의실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때 교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범죄들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극단적인 인도인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복수라는 왜곡된 논리가 퍼지고 있어요. 그들은 삼성전자가 인도 노동자들을 착취한다고 믿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듣자 디비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죠.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이런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수현이 조심스레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인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교수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인도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관광 경찰을 증원하고 외국인 관광객 보호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글로벌 기업의 현지화 전략에 대해 배우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국제관계, 문화적 갈등, 그리고 범죄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국가 간, 문화 간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잘못된 정보와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디비아가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 그런 범죄 행위는 용납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한국 여성들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를 노출시킨 것은 아닐까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디비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죠. 인도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여성이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디비아의 말에 강의실 곳곳에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거나 낯선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것도 문제예요. 인도는 한국과는 다른 나라예요. 여기서는 좀 더 조심해야 해요. 디비아의 주장은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어쩌면 그들은 인도를 너무 얕봤던 걸지도 몰라요. 개발도상국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건 일종의 문화적 오만이에요. 저는 디비아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피해자를 탓할 수 있지? 그때 수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죠. 디비아 씨,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수연이 강하게 말했어요. 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이건 명백히 범죄자들의 잘못이에요. 수연은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첫째, 옷차림이 범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범죄자를 두둔하는 전형적인 논리죠. 둘째, 관광객들이 현지 문화를 100% 이해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들은 단기 방문자일 뿐이에요. 수연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강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셋째, 당신이 말한 문화적 오만은 오히려 범죄자들의 행동에 해당해요. 그들이야말로 외국인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넷째, 이런 범죄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에요. 수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피해자를 탓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이에요. 우리는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해요. 수연의 강력한 반박으로 강의실의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모두가 다음 전개를 주시하고 있을 때 교수님께서 조용히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진정하세요,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인도의 사회적 문제, 특히 심각한 빈부격차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인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이러한 범죄를 단순한 장난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유한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는 결코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안타깝게도 과거에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범죄 사건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몇 가지 뉴스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2014년 고아주에서 일어난 한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입니다. 당시 20대 후반의 한국인 여성 관광객이 택시를 탔다가
운전사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어요. 피해자는 혼자 여행 중이었고 늦은 밤 해변에서 숙소로 돌아가던 중이었죠. 운전사는 한적한 곳으로 차를 몰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 관광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외국인 여성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어요.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다음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2018년 바라나시에서 발생한 한국인 남성 강도 및 폭행 사건입니다. 30대 초반의 한국인 남성이 유명한 사원을 구경하고 나오던 중 갑자기 나타난 3명의 괴한에게 둘러싸였어요. 그들은 피해자의 지갑과 여권을 요구했고 저항하자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두부 손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죠. 이 사건으로 인해 인도 북부 지역의 치안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갔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사례를 소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델리에서 있었던 한국인 여성 납치 미수 사건입니다. 20대 초반의 한국인 여학생이 인도에서 어학연수 중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학원에서 돌아오던 중 갑자기 차가 그녀 앞에 서더니 2명의 남성이 내려 강제로 태우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행인들의 도움으로 큰 피해 없이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즉시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인도 여행의 위험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이는 인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즉 빈부격차, 교육의 불평등, 그리고 일부 지역의 열악한 치안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있는 이해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디비아가 또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디비아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사건들은 정말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건 극소수의 사례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친절하고 환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비아의 말에 일부 학생들이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디비아, 당신처럼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유학도 갈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현실도 알아야 합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최근 조사 결과입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도를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주된 이유는 치안과 위생 문제예요.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며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관광객의 재방문 의사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거든요.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관광객들의 재방문 의사가 가장 낮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문제도 있어요.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길거리에서 배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큰 문화적 충격을 줍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인도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클린 인도 미션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아직 많은 지역에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개인의 습관 문제가 아니라 기반 시설 부족, 교육의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디비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적절한 반박을 찾지 못한 듯 보였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몇 개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영상들은 최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범죄 장면들입니다. 주의해서 봐주세요. 영상 속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행당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빈부격차, 교육의 부재, 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나쁜 사람들의 행동으로 치부해야 됩니다. 디비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수업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것 같았습니다.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문화 간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 국가의 문제가 어떻게 국제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동시에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단순한 해답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이해하며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이 수업은 제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국제적 문제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인도인들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삼성전자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생각처럼 되지 않자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인도 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삼성전자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